바로 주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해 한용운 연구소의 김진병 교수님께서 만해 한용운 연구문헌 데이터베이스 추세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진병입니다. PT로 준비되어 있어서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자료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용운에 대한 연구 문헌들 그리고 단행본으로 출판되어진 거, 그 다음에 학술 논문, 그리고 70년 이전에는 문헌들이 좀 귀해서 여러 잡지에 실린 글들도 논문으로 가름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런 준비 연구를 하게 된 배경들 아까 소장님께서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내용하고 연구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아마 다양한 그 용어들이 모든 논문에 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보면 조준 선생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애국지사, 둘째는 불학의 석덕이다. 또 하나는 문단의 거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압축을 하면 고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만해 한용운 스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만 서서 들여다보면 전체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위에 그림이 나와 있으면 삼각뿔 세 가지 각각의 면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것을 불교에서 이제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의 그 자세를 갖지 않으면 만해 한용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 만해 한용운 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볼 때 제일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한용운 전집입니다. 실제로 한용운 전집을 만들기 위해서 만해 스님이 1944년에 입적하시고 48년에 제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간행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바로 6.25가 터지고 하면서 그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1958년에 고려대학교의 조지훈 교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작업들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자료를 그래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던 최범술 스님을 유시로 해서 간행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실제 1973년 5월 달에 신구문화사에서 한용운 전집이라고 하는 게 6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만해 스님에 대한 1차 결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때 이제 많은 그 문학 잡지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해사상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개정판, 증보판이죠. 증보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증부판의 보급들이 그 초판본에 비해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이후에 아마 2010년 정도 됐나요? 리카피본이 시중에 범람하면서 증보판을 카피해서 내보냈으면 모르지만 초판본을 카피해서 내놓다 보니까 오류들이 수정없이 그대로 반복 양산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곳곳에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오늘과 같은 만해 축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2013년에 동대에 만해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결과들은 만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2차 결집하는 그러한 데 1차적인 그 동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해와서 이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동국대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출발되어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많은 그 글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눈에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만해에 대한 연구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학계에서는 연구 논문은 한 400여 편, 시집은 한 60여 종, 단행본 한 40여 종 된다. 이게 이제 90년대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법보신문에 91년 3월 4일자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좌측에 있는 법보신문 가져왔습니다. 공교롭게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신문사에서 자료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어렵게 구한 자료. 그리고 또 이 글을 쓰신 분 기자들도 이제 퇴직을 해서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소위 말하면 만해 한용운에 대한 연구 논문이 문학 분야가 90%고 역사 분야가 7%고 불교는 3%밖에 안 된다.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쪽에 저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나라 그 한용운 관계 문헌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일 포괄적으로 최초로 시작되어진 게 1981년에 나온 만해 사상연구의 한용운 사상연구 제2집에 관계 문헌들이 이렇게 망라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대학 교지나 주간지 이런 쪽의 자료들까지도. 왜냐하면 저런 자료가 중요한 것은 당시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또 만해 스님을 직접 만나고 듣고 제자들하고도 또 교류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글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관구 선생님 같은 분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때의 자료들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당시엔 대학 교지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동국대학교의 많은 불교학과 교수님들이 여러 곳에 강연도 하셨었고 글도 썼어요. 그런 점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최초의 관계문헌 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경희대학교의 김재용 교수님, 충남대학의 신용혁 교수, 인권한 교수, 사학 분야에 있어서는 김광식 교수의 이제 한용운 연구라고 하는 책, 불교학 쪽에서는 오경웅 교수님의 글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많은 자료를 뒤에 그 목록으로 제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만해 축전도 이번에 출판되어진 것도 보면 제일 뒷장에 목록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록들이 온전하게 잘 망라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캐리스라고 하는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리스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그리고 각 대학 도서관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여러 그 학술 연구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뭐 키스나 DBPR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돈을 적게 들이고 구축을 해서 그런지 특히 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한자로 되어 있는 문헌들의 경우는 정말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런 데이터베이스 원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있는 저자명이나 그 논문명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그 연구되어진 것들은 특히 외국 대학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해 한용운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논문 쓴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의 경우는 위키GT라고 하는 학위 논문을 검색하는 엔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는 일본이나 또는 영어 논문들 또는 뭐 대만, 중국 이런 데도 지금 엔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저희들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출한 과정들을 프로세스로 설명하는 게 여기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약 1938편의 연구 문헌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됐고 그 가운데 학위 논문이 259편이고 단행본이 155권, 연구 논문은 지난 6월 30일자로 해서 1524편이 오늘 분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위 논문을 먼저 보시게 되면 학위 논문은 50년대 이전은 없습니다. 60년대 두 편이 있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보면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석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이 80년대에 피크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 석사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짙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박사 학위 논문인데 박사 학위 논문은 90년대에 피크를 이루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사가 80년대 피크에다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졸업 후에 박사로 연계되어지면서 저는 시대적인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느냐 하면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면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닥치게 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들을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는 분야별로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문학 분야가 제일 많은 그래서 80년대 보면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분야도 80년대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적은 편이다. 불교 철학 분야의 경우도 뭐 4편, 5편, 4편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학위 논문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명 이상의 학위자를 배출한 대학, 제일 많은 학위자를 배출한 대학은 역시 동국대학교였습니다. 259편 가운데 35편이니까 절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중앙대, 연세대학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원광대학교, 조선대 이런 데가 9편, 8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각 대학에 주로 이제 그쪽에 연구자들이 있는 대학들일수록 상대적으로 학위 논문의 배출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행본 출판 권수들을 보면 이제 그 문사철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그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학 쪽이 108편이고 사학 분야가 37편, 철학이 10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80년대에 피크를 이루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역사 분야는 80년대에다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상당히 그 많은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철학 분야, 불교 분야죠.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좀 뒤늦은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쪽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연구 논문에 대한 결과들을 좀 1524편의 논문들 가운데 통합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다이어그램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전체 1524편 가운데 약 68%가 문학 쪽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16%, 철학이 16%.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보신문의 90대 7대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좀 더 문학 쪽에 치우쳐진 그러한 데이터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브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문학 쪽은 그 2000년대 이후 줄어들고 있고 아마 이게 2000년대, 2010년대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다만 이 부분들은 그래도 문학 쪽에 비해서 상당히 뒤늦은 출발이지만 왕성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마 이런 쪽의 연구 결과들은 제가 논문에 썼습니다만 2007년에 연구재단에서 HK 사업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면서 인문학 쪽에 많은 연구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대학의 평가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논문 장려를 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에 HK 플러스가 또 공모되어지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 10편 이상을 발표한 논문집들을 보면 만해 죽전 학술 세미나가 전체 95편, 만해 학부 82편, 만해학 연구 44편, 유심지 44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위에 있는 세 가지 학회 논문집들이 애석하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RIS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은 아마 학회를 그동안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쪽에 대한 노력들이 진전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더 질 좋은 논문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봤을 때 연구 논문 5편 이상을 발표한 사람들, 뭐 5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들이 62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 62명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논문에 지금 튀겨져 나갔는데요.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더요? 더. 네. 여기 보면 이들이 659표인데 전체의 거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대부분을 보면 이제 현직에서 물러갔거나 퇴직하거나 명예교수로 다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만해 한용운에 대한 학문 후속 세대를 유입시키고 그들을 자극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연구 방법들을 투입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준비들이 좀 저희들 필요하지 않느냐. 제 혼자서 거의 2,000편에 관한 DB들을 분류하고 제가 코딩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 혼자 힘으로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위 분야별로 연구 내용들을 분류하고 또 서로 복수로 참여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그러한 체계화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겠고 혼자서 연구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연구들이 저는 원래 이제 경영학 백그라운드여서 보면 저희는 최근에 공동 연구들이 꽤 많은 편인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거의 98% 이상이죠. 99%가 1인 저자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좀 확장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에서도 이제 기조연설 텍스트 마이닝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헌에 참고 문헌에 등장하는 그런 문헌들도 DB에 집어넣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은 어떠한 논문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추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외국어 논문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지속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학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자료들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제가 한용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쉽게도 여기 보면 동학혁명에 참여를 했다. 그거에 실패해서 출가했다. 이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많은 자료에 근거하고 있죠.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연구소 또는 아카이브 구축하면서 이제 정정하고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병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만해 스님 정신 선양을 위해서 그리고 만해 스님의 자료 구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다져주신 것이 앞으로 만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동국대학교의 김윤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김윤길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불교학생의 동문이신 이근창 대표님께서 만해 아카이브 구축에 거액을 투척하셨고 또 한양대 불교학생의
동문들로만 이룬 그 한양대 선지식 동문회에서 2019년에 만해 한용운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동안에 오늘 발표하신 김진명 박사님께서 그 발표하신 만해 한용운 문헌연구 데이터베이스 추세 분석이라는 이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뭐 저는 뭐 학계에 직접 발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버겁지만은 만해의 그 아직도 만해라는 그 이름과 또 만해 스님의 그 글들 또 말씀들이 현재성을 가지고 그 얘기되고 울림을 주는 여기에 어떤 현재성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 연구 결과가 그 전모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연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해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연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두 손 모아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학술적인 그 비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이 만해마을의 동국대가 인수를 한 이후에 여기 그 교육원장으로 파견을 와서 한 2년 반 가까이 근무한 그런 2년 뭐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제가 만해 스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하는 자리에서 제가 토론에 임했습니다. 뭐 저로서는 만해 스님을 이 만해 마을에서 이렇게 참 제가 접하게 되는 그런 그 특별한 인연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연구 자료들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이제 조지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그 만해 스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로 분석해 보면은 만해 스님은 사실 이룬 게 제대로 없는 분이죠. 스님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조계종의 어떤 그런 비구 전통 속에서는 만해 스님은 파괴승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일제 때 그 종단에서도 만해 스님은 아웃사이더였던 게 확실했고요. 또 독립지사로서 그 우리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참 돌아가셔서 그 꿈꾸던 그 민족 독립의 그 어떤 기쁨을 맛보시지 못하셨고 시인으로서도 사실 만해 스님은 거의 잊혀져 있다가 70년대 이후에야 이제 그 재평가받기 시작한 분입니다. 뭐 만해 스님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또 그 후대에 활동했던 많은 시인들이 그 교과서에 실리고 문단에서 평가되고 하는 과정에 사실 만해 스님은 잊혀져 있었죠. 근데 그렇게 분절적으로 생각하면 만해 스님은 정말 이룬 게 없는 분인데 아까 이 보여주신 대로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하나로 융합된 속에서 보면은 만해 스님은 다른 어느 분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현재 또는 앞으로 미래 그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만해 스님의 그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모습 이걸 뛰어넘는 것은 결국 저희가 기록에서 찾을 뿐이 없습니다. 그 기록 중에서도 이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전하는 여러 편의 시편들에 보면은 만해 스님을 좀 새롭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명상이라는
시를 여기에 제가 그 토론문에 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명상이라는 시를 보면서 만해 스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지향을 가졌던 분인가, 그리고 만해 스님이 당시의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어떤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저는 만해 스님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아시아 이 한자 문화권의 지적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그 당시 일제 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 가장 당당하게 또 바른 목소리를 내셨던 그런 동아시아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세계인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그 힘을 기록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 아카이브 사업에 남다른 어떤 제가 감회가 있는 것은 만해 스님이 무엇보다도 고전 기록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2년, 13년 이 무렵에 불교 대전을 편찬하실 때 그 불교 대전이라는 거는 사실 그 8만 대장경이라는 5천 편이 넘는 방대한 문헌을 만해 스님께서 짧은 기간 내에, 몇 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섭렵을 하시고, 그 섭렵을 하셨던 거를 다이제스트화하고자 했던, 그 다이제스트가 그냥 다이제스트가 아니라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헌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거는 뜻이 담긴 게 불교 대전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 대전을 편찬한 그 시기는 만해 스님이 그 1906년경에 세상에 이렇게 산중에 계시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목소리도 내시고 또 일본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종단 내 활동도 하고 불교 개혁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제 침략에 의해서 만해 스님은 굉장히 그 모든 활동의 의미가 상실이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만해 스님이 그러한 그 일제 침략과 함께 모든 활동을 중단하면서 경전의 그 공부에 이제 몰두를 하고 대장경을 탐구하고 그 성과로서 불교 대전을 펴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만해 스님의 행적에서 평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해 스님이 과연 이런 경전이라는 건 사실 고전이죠, 고전. 이런 그 옛날 기록 문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만해 스님의 글이 1930년대 초반에 불교지의 그 역경의 근무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역경이라는 거는 경전을 번역한다는 거죠. 근데 경전 번역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임무다. 그 시급한 임무라는 그 만해 스님의 말씀은 그 스님께서 직접 이미 한번 그걸 실천하신 결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실천의 결과라는 것은 3.1운동으로 투옥을 한 뒤에 이제 그 약 2년 반 정도 투옥 생활을 하고 출가했던 백담사로 다시 돌아오시죠, 만해 스님이. 그 백담사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오세안과 백담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에서 시편담주의라고 하는 그 선 문헌에 대한 그 주석 작업을 하십니다. 1925년도에 이제 시편담주의가 그 완성이 되는데, 그 시편담주의라는 것은 시편담주라고 하는 당나라 말기에 그 시편담이라고 하는
선 문헌에 대한 이제 기록을 조선조의 그 매월당 김시습도 스님 생활을 많이 하셨죠. 매월당 김시습이 시편담 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답니다. 시편담 주해는 그 오세암에서 이제 매월당 김시습은 오세암과 인연이 많은 분이죠. 오세암에서 주로 이제 쓰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동안상찰의 시편담을 약 500년 지나서 매월당 김시습이 그 주석을 달아서 시편담 주를 그 편찬을 했고, 그 시편담 주에 대한 비평과 해석으로서 시편담 주해를 만해 스님이 이제 편찬하는 이런 1000년에 걸친 고전의 현대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편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독자적이라기보다는 그 화엄경에 대한 하나의 그 해석을 개성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의 고전, 화엄경이라는 고전을 기반으로 한 시편담, 그것에 대한 조선시대의 그 매월당의 시편담 주, 만해 한용운의 시편담 주해, 이런 작업은 만해 스님이 그 역경의 근무라고 얘기했던 고전의 현대화 작업을 실천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님의 침묵 시집이 이제 발간이 되는데, 일부 그 연구자들께서는 이제 시편담 주해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들 또는 학위 논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을 했는데요. 그건 굉장히 탁월한 그 식견이거든요. 님의 침묵은 그런 고전을 섭렵한 만해 한용운의 대중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 용어로서 그 고전을 선보이는 작업이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록인데,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 그 기록에 대해서 만해 스님 스스로가 이미 실천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 기록을 남겨서 하나의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유를 하고 어떻게 새로운 그 실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그런 분이 만해 스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만해 스님의 모든 기록과 또 거기에 대한 후대의 연구 성과들이 집약되는 이러한 그 의미로서 이제 1차적 의미가 있지만은, 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후대의 많은 또 연구자들과 또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만해 스님의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연구된 그걸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시대 또 미래 세대에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이렇게 그 다가갈 수 있는 시금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발표 논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아카이브 사업의 어떤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 우리 윤재용 그 만해연구 소장님의 인사 말씀 속에서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정본화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죠. 근데 기록의 정본화라고 하는 것이 원전을 그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거의 80점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권의 시집이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에 80권 정도 나왔다면 거의 매년 한 권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출판계 입장에서 출판계 쪽에서 한번 그걸 접근한다 그러면은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판 인쇄로부터 해서 지금 이제 인디자인으로 컴퓨터상으로 편집 디자인되는 이 모든 흐름, 100년간의 출판 그 인쇄 문화를 님의 침묵 한 권이 출판된 흐름을 통해서 출판계에서는 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활자체가 쓰이고 또 편집 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용지는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이 님의 침묵에 대한 그 발행 시집들을 쭉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출판계의 중요한 하나의 연구 기초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아카이브가 갖는 힘은 단순하게 학술 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 각자의 활동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여기에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화 작업은 원전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과 함께 그러한 확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제 분야가 이제 진화생물학인데 그 찰스 다인의 그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가 그 소위 영국에서 이 국가 사업으로 확립된 게 있습니다. 컴플리트 워크 오브 찰스 다인이라고 그래서 찰스 다인의 모든 그 업적 기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앞에 붙인 게 컴플리트 완전하다라는 걸 그 타이틀로 붙였어요. 저는 이제 지금 그 현대 학문이나 현대 산업의 어느 융합적인 흐름들 4차 산업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AI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가는 학문적 첨단의 진화생물학이 있는데 그 진화생물학의 연구 성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찰스 다인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 수만 종이 다 아카이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 사이트는 원전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만의 아카이브는 특정한 한 인물에 대한 그 모든 성과 기록을 모은 거기 때문에 분야는 다르지만 찰스 다인에 대한 컴플리트 워크로 거기 타이틀을 붙인 그 사이트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걸 하나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보화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라는 거를 좀 이제 그 저희가 구분해서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뭐 현대 과학에서 수학적 연산의 성과거든요. 미분과 적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근데 아카이빙은 거기에 그 소위 저희가 수학적 연산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로 세상을 모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진실은 수학적 연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인물과 장소와 사건이죠. 그 아카이빙의 힘은 그러한 그 인간의 기억 속에서 소위 이제 그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 그 인물, 장소, 사건이 중심이 되는 일화 기억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그 기록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저는 아카이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의 아카이브에는 모든 문헌 기록도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특히 만의 스님과 관련된 인물, 장소, 또 3.1운동 등 그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일화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그 디테일 구성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장소 하나를 예를 들면은 님의 침묵에 그 푸른 산빛을 깨치고 그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간 그 님이 걸었던 그 단풍나무 숲으로 가는 그 길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분명히 백담사나 오세하면 어디 근방에 그런 단풍나무 숲길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만약에 고증이 되고 이 내설악 어딘가에서 단풍나무 숲길을 저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아카이브 자체가 갖는 확장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뭐 우리 남한에서 이루어진 만해 스님에 대한 기록 정리와 연구는 뭐 상당한 성과가 지금 축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김광식 박사님께서 이제 만해 스님의 만해 한용운 연구 단행본 내용 정리하시면서 거기에 스님의 이제 북한에 남아 있는 스님의 아들과 손녀 딸들 그리고 이제 맞상제했던 용담 스님에 대한 자료 발굴을 해서 이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는 정확하게 자료 확인은 안 됐지만은 제가 여기 만해마을 원장을 할 때 2014년입니다.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 한용운 70주기 달에 법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저희 불교계에서 약 30명 정도의 방북단이 꾸려져서 제가 그 일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갔습니다. 그때 조선 불교도 연맹의 많은 관계자들과 금강산에 이제 신계사와 효운사의 스님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만해 스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조선 불교도 연맹 당시 위원장이었던 분이 북한에서 만해 한용운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김일성 해고록에 만해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조선 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행동파였다. 만해 스님은 그렇게 이제 김일성 해고록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김정일이 1980년대에 만해 한용운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분석 연구를 소위 지침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내립니다. 두 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김일성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190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 대학에서 이 문제를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동국대학교가 100주년이고요. 김일성 대학이 건학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가 3월에 동국대 총장님과 몇몇 분들 해서 이제 김일성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국대학교가 설립된 1906년 명진학교 시절에 북한에 있는 5개 사찰이 명진학교 설립에 재원을 이제 이렇게 희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교기념 법회를 묘양산의 보현사에 가서 이제 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 방문에 김일성대학에 가서 만해 한용운 연구에 대한 공동 학술 세미나를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서 그해 가을에 그 학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성에서 이제 그 실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2006년에 북한의 핵시험 발사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한 얘기는 만해 한용운과 단재 신채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북한의 그 연구 자료나 여러 가지 또 가족들 그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